네. 네 번째 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동영상 보고 아주 심오한 문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것이 지난번에 마지막 본 화면이고요. 동영상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지난번처럼 간략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 놨습니다. 너무 간략하죠. 경험이나 손상으로도 신경계 발달 동안에, 신경계가 막 만들어지는 동안에, 태내서 그리고 출생 이후에 초반부에 만들어지는 동안에도 시냅스의 연결이, 그죠?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거든요. 당연하겠죠. 근데 그 이후에 아니면 발달하는 동안에도 어떤 경험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시냅스의 구조와 기능이 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변할 수 있는 특성을 가소성이라 하는데, 음악가이지 작가이지 우리 살펴봤죠. 그리고 환상 감각과 같은 현상은 어디 1차 체각 피질에서 일어나는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특성 덕분에 해부학적 구조가 재조직화, 리오르가나이제이션 돼서 일어나는 결과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주제 되겠습니다. 오늘 시각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여지는 것이 바로 지금 태양계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전자파입니다. 전자기파라고 하죠. 정기적 현상과 자기적인 현상을, 특성을 다 같이 갖고 있으니까 전자기파입니다. 여기 보면은 감마선부터 AC 회로까지, 이건 뭐 우리들이 붙인 이제 이름일 테고요. 요거 이제 파장 나노미터, 파장 길이에 따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쪽이 파장이 가장 짧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고 이렇게 되겠죠. 빛의 파장은, 사실 빛이란 것은 빛이란 것은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즉 뇌를 통해서 만드는, 아까 조금 전에도 문장 읽어봤습니다만, 그 문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빛이라는 것도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현상학적인 하나의 환각에 해당하는 개념이지, 빛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여기서 얘기하는 전자기파와 이 이후에 얘기할 우리의 그런 생물학적인 시스템이 같이 만나서 뭔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에 해당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빛이라 부르는 거죠. 결국 결과물이라는 것은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일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의식이라 얘기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만드는지, 이 빛에 해당하는 개념을 만드는지, 그것들은 아직까지도 참 신비하고 과거보다는 많이 그 갭이 줄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건너지 못하는 강처럼 그 사이에 이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원론과 동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논쟁할 여지가 이제 생기는 거죠. 물질 현상이 물리가 어떻게 추상으로 이렇게 뛰어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 빛을 얘기다 딴 얘기 했습니다만, 자, 빛은 여기서 보면 전자기파와 이후에 얘기할 바로 시각 시스템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주관적인 현상이죠. 이러한 전자기파의 파장은 연속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죠? 여기서 보이는 요 부분이 가시광선이에요.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 파장대, 가시광선. 보는 것이 가능한 이 파장대 것들을 이 색깔로, 물론 밝다 어둡다 명암도 있지만 이 색깔로 구별해서 본다는 거예요. 이 구별해서 어떻게 이렇게, 실제는 이 가시광선 파장대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기파가 연속적인 그러한 변화인데, 아날로그인데, 어떻게 우리는 이게 색채 지각과 관련해서, 즉 색깔 관련해서 디지털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느냐,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경계, 즉 이 중에서는 시각계의 그러한 조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험하게 된 이 색깔도, 그죠? 뇌의 물리적 현상에 해당하는 바로 우리의 주관적인, 추상적인 그러한 경험일 뿐이죠. 이 전자기파, 저 가시광선 이 파장대 안에 이런 색깔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런 에너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 가시광선 안에 우리는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을 지각하고 명암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빨간색은 보라색이나 파란색보다도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다. 그리고 이쪽 파란색, 보라색 올 때로 단파장이다. 파장이 짧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자기파가 지금 여기서 보이는 저 펜에 부딪혀서 그 부딪힌 각 지점에 부딪힌 전자기파가 쭉 들어옵니다.
어디 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뒤에 이 망막이라는 부분, 망막이라는 부분, 망막이라는 부분에 꼭 우리 지금 프로젝터를 가지고 이 스크린에다가 영화관에 이렇게 투사하듯이 망막에 이렇게 투사됩니다. 그럼 이 그림처럼 이 펜에 대한 이 것이 사진처럼 여기에 착 들러붙느냐, 아니면 사진처럼 이것이 그대로 이 신경계에 쭉 전달돼서 뇌까지 들어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여기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는 좀 전에 본 전자기파가 이 각 지점에, 그죠? 반사된 다음에 그러한 전자기파가 결국은 이 망막에 있는 세포들과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다시피 렌즈를 통하면은 이렇게, 그죠? 상하가 역전되죠. 상하만 역전됩니까? 아니, 상하 좌우 다 역전되어서 여기에 투사되게 됩니다. 상하 좌우 다 역전되는데도 우리는 이것도 주관적이지만, 우리 중심적이지만 똑바로, 그죠? 오른쪽에 이제 뒤집어 보이지 않고 그대로 보이죠. 이 상하 좌우를 역전시키는 고글이 있거든요. 이 고글을 착용하면 되면 이제 상하 좌우 다 역전되어서 여러분이, 그죠? 누굴 만나서 악수를 하는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손이 이 엉뚱한 데 가 있고 이렇게 돼요. 이거 이제 끼고 몇 시간 생활하면은 이제 구역질도 나고 머리도 어지럽고 한데 한 반나절 이상 생활하면 적응이 돼요. 그래서 곡을 착용하기 전에 이 세상을 우리는 곡을 처음 착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역전된 세상을 경험한다. 이제 경험했는데 고글을 착용하고 적응이 되어지면은 이게 지금 고글 끼기 전처럼 그렇게 또 이 세상이 그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경험이 돼요.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월드라는 것이 내 몸도 포함되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포함되지만, 이건 결국은, 그죠? 상대적인 주관적인 우리의 경험이지, 뭐가 오른쪽 왼쪽, 뭐가 상하좌우, 뭐가 정상 역전, 이 기준은 없는 거죠. 기준은. 이러한 생각들도 결국은 동양사상, 그리고 특히 뭡니까 불교 사상하고도 이어지는 어떤 그런 세계관, 인식론하고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자, 얘기하다 멀리 갔는데, 상하좌우 얘기하다 멀리 갔습니다. 자, 여기서는 딴 것보다도 이 망막이 중요합니다. 망막.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요건 지금 조금 전에 본 이 안구를, 그죠? 좀 더 간단하게 그리고, 지금 이제 반사되어 온 전자기파요. 그리고 망막의 일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요 뒤가 이제 안구 뒷면이 되겠죠. 요 부분이. 빛은 요렇게 빨간색 표시하듯이 이 방향에 들어옵니다. 요 망막의 두께가 이렇게 여기 앞에 렌즈가 있고 눈알이 이렇게 있다면 망막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겠죠. 3,000. 이 망막의 두께가 크레딧 카드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좀 이따 얘기할 이 세포, 추상체, 간상체 또는 막대세포, 원뿔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포들이 한 1억 2천만 개, 1억 3천만 개쯤 있어요. 그리고 이 세포들밖에 없느냐? 다른 종류의 세포, 여기는 한 4가지에서 전체 합해서 한 5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몇 개만 소개한 거예요. 여기서 세포의 종류가 한 50여 가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 합쳐서 이 세포가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그 얇은 크레딧 두께 카드 정도 되는 이 망막 안에, 이 눈알 안에 이 세포들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오가나이즈 돼서 우리가 배운 시냅스, 그리고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꼭 사진 찍듯이 이렇게 시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위 우리가 이제 빛이라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까 전자기파란 얘기랑 빛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자, 빛이 주어지면 이 빛에 반응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결국 빛과 관련된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이제 시각계라는데, 시각계 안에서도 빛에 반응하는 세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여지는 다른 세포들은 빛에 반응하지 못해요. 단순히 그냥 신경 전달 물질, 거기에 대해서 또 전기적 신호 이런 것만 처리하지, 빛 에너지, 전자기파, 광자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못해요. 광자라고도 하죠. 이게 알갱이처럼도 파장인 줄 알았는데, 그죠? 알갱이처럼도 보인다. 알갱이와 같은 그러한 현상도 보인다 해서 이제 광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광자가 작용할 수 있는, 즉 광자에 반응하는 세포들을 바로 광수용기라고 해요. 빛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광수용기.
이 광수용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추상체, 간상체. 간상체는 간이 이제 기둥이란 모양이죠. 기둥 모양이니까 이거는 막대세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추상체는 이게 원뿔처럼 생겼다 했어, 그죠? 원뿔세포, 원뿔입니다. 원뿔세포 이렇게도 부르게. 이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바로 광수용기를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원뿔 모양, 추상체 이렇게. 물론 여기서 좀 이렇게 컬러풀하게 색깔이 있지 않겠죠? 그냥 다 이렇게 희물근한, 그죠? 회색빛을 띌 텐데, 얘는 우리 쿠베라기 조라고 색칠을 해 놓은 것이고, 지금 이렇게 컬러풀하게 색칠하는 이것이 이제 원뿔세포. 왜 이렇게 녹색, 빨강, 파랑으로 색칠하는지는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포 자체가 이런 색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막대기처럼 생긴 간상체 있습니다. 얘는 또 회색으로 칠해놨는데 왜 이렇게 칠해놨는지 또 그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광자에 노출되면 이 추상체, 간상체 이 끝부분에 광색소, 단백질, 빛에 의해서 블리치, 탈색이 되는 단백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블리치, 탈색되면서 전기신호를 일으키고, 그것이 다음 세포에, 그죠? 또 전기신호를 일으키고, 또 그것이 신혈을 통해서 또 다음 세포에 전기신호를 일으킬 때, 최종적으로 여기서 보여지는 신경절세포, 신경절세포에서 활동전이가 일어나면, 여기 보는 것이 이제 가지돌기에 해당하겠죠. 여기 세포체고, 그래서 그 신호가 충분히 강해서 전기신호가 일어나면 그것이 축삭을 통해서 쭉, 축삭돌기, 축삭을 통해서 쭉 전달됩니다. 그래서 신경절세포의 축삭돌기가 바로 시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한 1000만 개씩 이 신경절세포가, 시신경 하나에 1000만 개씩 정도 된다고 제가 얼추 숫자를 기억하는데, 뭐 숫자에 우리한테 특별히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시신경을 이루게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 아까 빛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 망막에서 이 광자에 반응해서 빛과 관련된 신호를 전달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요. 빛이 들어와서 여기 광수용기 먼저 자극하고, 그 정보가 다음 세포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망막에서 신호 전달은 반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뒤집어진 것처럼 보이지? 이것도 그 진화론자들이 추측하는 가설이 있어요. 다른 감각, 후각, 청각, 미각 이런 경우와 달리 이 눈에 있는 망막 부분, 이 부분은, 시각은 실제 뇌의 연결 부분이에요. 뇌의 일부분이 밖으로 이렇게 툭 튀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뇌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이게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졌다. 그래서 이걸 이베지네이션 되었다. 이베지네이션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한 가설이 있어요. 어쨌든 빛의 방향과 망막의 신호 전달이 이렇게 반대 방향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이 부분 어디? 시신경, 신경절세포의 시신경들이 지나가는 그 부분을 지금 확대해서 보여주는 게 이 그림입니다. 자, 망막, 그리고 제일 안쪽에, 그죠? 광수용기, 여기 막대세포도 있고 원뿔세포, 간상체도 있고 추상체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포는 제가 말씀 안 드렸고 우리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뭐 그것과 관련해서까지 말씀드릴 만큼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재미난 주제는 상대적으로 이보다는 이제 지금 얘기하려는 신경절세포는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니까, 그 광수용과 관련되니까 이건 생략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망막상에 뭐 신경절세포에 신호들이 주어지면 여기서 그 신호에 대해서 전기 신호를 일으켜서 뇌로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딱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이 신경절세포의 축삭 돌기를 통해서 쭉 전기 신호가 뇌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신경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노란 줄무늬가 결국 신경절세포의 축색들입니다. 근데 바로 이 부위로 혈관들도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동맥은 빨간색, 그리고
여기 있는 세포들한테 필요한 에너지도 공급하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찌꺼기 대사산물도, 그죠? 이 혈관을 통해서 다시 쭉 전달해 가지고 결국은 오줌을 통해서 뭐 그렇게 배설을 할 때 이제 상대적으로 더러운 피, 정맥이 이렇게 심장 쪽으로, 이것이 시신경과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 부위에 반사되어서 우리가 보는 대상에 반사되어서 들어오는 전자기파, 광자 중에 이 부위에 도달하는 것들은 우리가 신호 처리를 할 수 없죠. 망막에서 이 부위에 대해서 들어오는 빛들은 신호 처리를 할 수 없죠. 우리 주관적인 경험을 보자면은 이 부위에 도달하는 바깥 대상에 반사되어서 이 부위에 도달하는, 거기에 상하는 그 대상 부위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맹점이랍니다. 맹점. 그래서 이것을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그래요. 블라인드 스팟, 맹점이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자, 이건 실제 지금 맹점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가 맹점일까요? 여기가 맹점이에요. 블라인드 스팟. 그리고 여기는 바로 우리가 대상을 이렇게 볼 때 가장 또렷하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 초점이 맞춰지고 가장 상위, 그죠? 대상이 정교하게 그렇게 맺혀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를 중심와라 그러고, 와가 이렇게 온폭 들어간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볼까요? 예, 여기 보여요. 온폭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을 중심와라 얘기하고, 그 부분이, 그죠? 이 부분, 중심화를 포함하는 이 넓은 부분이, 제가 여기 그어버린 바람에 잘 안 보이네요. 네. 중심화를 포함하는 이 넓은 부분이 노란 반전처럼 보인다서 황반이라 얘기하고, 지금 여기 황반, 여기 황반을 보이죠. 이게 황반이라는 뜻입니다. 매큘라가 반점이라는 뜻이고, 루티나가 이게 누른 옐로우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황반이고, 이건 지금 검안경을 가지고, 그죠? 눈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걸 지금 사진을 찍은 거예요. 지금 여기 밝게 보이는 부분이 검안경 통해서 나오는 빛이 여기서 반사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바로 시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인데, 신경절 세포의 축삭들을 감싸고 있는 그런 지방 세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빛에 반사됐어요.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거미줄처럼 뭔가 이렇게 막 연결되어서 뻗어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약간 혈관들입니다. 그 부위, 이 부위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이 부위에는 광수용기가 없기 때문에, 빛에 반응할 수 있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하는 그런 광자에 상응하는 그 대상의 그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맹점이라 얘기하는 거죠. 블라인드 스팟. 자, 요건 또 그림을 좀 지우기 위해서, 이건 오른쪽 눈일까요? 왼쪽 눈일까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눈을 굴려 측면을 보든 어떻게 보든 하여튼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에 가장 초점이 맞춘 중앙 부분이 바로 이 중심화, 초점이 가장 정교하게 맺히는 부분, 황반 부분이고요. 우리 핸드폰 가지고 사진 찍으면 핸드폰에서 자동 초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뭐 동그라미 같은 게 이렇게 움직여지죠. 그 부분이 눈으로 비교하자면 이 황반 부분의 중심화 부분이야.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고, 요 맹점은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초점이 맞추는 부분이라면은, 맹점은 그 중심화에서 안쪽으로 한 15도 정도, 18도 정도 안쪽으로 코에 가깝게 이렇게 위치해요. 그렇다면은 요건 코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테고, 그죠? 코가 너무 뾰족한가요? 코가 여기 있을 테고, 눈이 여기 있을 테고. 지금 이거는 뭐 보면은 왼쪽 눈이 되겠죠. 왼쪽 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좀 지워 볼까요? 자, 다음 슬라이드가 어떻게 되나? 예, 요거 얘기하시네. 자, 좀 전에 얘기한 맹점이라 했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눈알 굴리든 고개를 돌리든 앞을 쳐다보든 어쨌든 제가 보고 있는 장면 중에 맹점에 떨어지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 대상상의 부분이 있겠죠. 그럼 그 부분이 안 보여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이렇죠? 맹점이 있는데 왜 그렇죠? 오케이. 자, 일단 맹점을 찾아봅시다. 맹점을. 자, 어느 쪽 눈이든 괜찮아요. 제가 오른손 잡이니까 오른쪽 눈이 익숙한가요? 그럼 제가 오른쪽 눈에 맹점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제가 앞을 쳐다본다. 지금 맹점 찾는데 자꾸 눈을 굴려버리면 이제 찾을 수 없어요. 뭐 맹점 도망가는 식이 돼버리니까 앞을 쳐다보면 딱 쳐다보니 중심에 이제 중심 딱 초점 맞추는 부분이 이제 중심화가 되겠죠. 그래서 안쪽에 지금 안쪽에 맹점이 위치할 테니까 상대적으로 코에 가까우면 위치하니까. 근데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그 눈의 구조 얘기할 때 렌즈를 통해서 그죠? 이 바깥 대상에 반사되어지는 그런 빛이 이제 상하좌우가 역전된다 했죠. 그럼 지금 맹점에 들어오는 그런 대상은 지금 중심화를 기준으로 볼 때 이쪽 부분이 될 거예요. 그죠? 상하좌우가 역전되니까. 자, 그러면은 왼손을 왼손을 이걸 뭘로 할까? 이 펜으로 하죠. 펜 아니요. 요거 죄송합니다. 자, 왼손을 딱 앞에 두고 왼손 뭐 엄지손가락 왼손 엄지손가락에 손톱 부분을 합시다. 넓은 부분은 좁은 부분에서 초점 맞추기 좋을 테니까 왼손에 손가락 손톱 부분을 제가 이 오른눈으로 딱 쳐다봅니다. 눈을 굴리면 안 됩니다. 손가락도 움직이지 마시고. 그럼 지금 중심화 부분이 이 엄지손가락 왼손 엄지손가락 손톱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맹점은 안쪽에 있다 했죠. 그리고 상하좌우 역전되니까 그 맹점에 도달하는 수 있는 그런 빛이 출발하는 반사되는 빛이 출발하는 대상은 이쪽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펜 지금 이 아랫부분은 검고 이 부분은 힙니다. 자, 이거 잘 됐네요. 아랫부분은 검고 이 부분은 힙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쪽을 초점 맞추기 때문에 이 펜이 흐릿하게 보여요. 초점이 안 맞아지니까. 흐릿하지만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서서히 들어옵니다. 이 엄지손가락 위치랑 높이랑 동일한 높이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동일한 위치에서 지금 여기 보다시피 중심화랑 맹점이 거의 그죠? 이렇게 평행선상에 위치하죠. 거의 그래서 들어옵니다. 자, 서서히 들어오다 보면은 여기입니다. 이 펜 윗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보입니다. 지금 여기 뒀을 때는 이 펜 끝부분에 반사된 빛이 맹점보다 더 안쪽에 이 부위에 맺히기 때문에 그나마 보이고 흐릿하게만 보이고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그죠?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어디 이 부위쯤에 맺히기 때문에 상이 좀 더 또렷하게 보이지만 약간만 벗어나 버리면 딱 하면은 지금 여기 반사된 빛이 지금 맹점 부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만큼이 잘려버리고 안 보입니다. 맹점이 있다는 게 확인됐죠. 여러분이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금방 찾기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맹점이 없을 수는 없어요. 맹점이 없으면 일단 맹인입니다. 왜? 그리로 시신경이 지나가니까. 아니, 맹인 이전에 이 눈이 썩어버리고 없을 거예요. 왜? 그리로 혈액이 다 에너지 공급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세포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이 익숙하지 못해서 못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맹점이 존재하는데 실제 우리 경험할 때 이것처럼 안 보이는 부분이 있냐고요. 안 보이는 부분이. 없어요. 안 보이는 부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거죠. 지금 금방 제가 이 펜 끝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맹점을 분명히 있고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둘러보면은 분명히 보는 장면 중에 이 두 군데 맹점이 오른쪽 왼쪽 하나씩이니까 맹점들이 그죠? 안 보이는 대상 중에 뭔가 뻥뻥 비어있는 부분이 계속 보여야 돼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이러냐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펜을 딴 걸 하나 골라 보겠습니다. 이 펜보다. 요게 좋네요. 요건 중간에 흰색, 검은색, 흰색 이렇게 돼서 요거는 제가 설명이 좀 곤란하고. 자, 이것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예, 이 부분 이만큼 잘려버렸어요. 예,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빨간 부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중간 부분을 들어오면은 이만큼 맹점에 도달한 부위가 이만큼 툭 잘려버리고 보이지 않는 현상이 절대 안 일어나요. 왜 그렇죠? 이 끝부분, 이 빨간 부분, 끝부분 이렇게, 아니 뭐 꼭 빨간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이 끝부분을 이렇게 들으면 예, 이만큼 잘려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중간 부분을 하면은 이 부분이 잘리지가 않아요, 결코. 왜 그렇죠? 바로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지각은 바로 인지 중에 또 구체적인 하나의 현상입니다. 작용 뭐 현상 좋습니다. 이 지각이 바로 뇌의 예측 과정이다. 예측 작용이다 얘기합니다. 지각. 이 지각은 세상에 대한 지각도 되고 나 자신에 대한, 그죠? 셀프에 대한 지각도 될 텐데 이건 한 예측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맹점과 관련해서 이것도 바로 시각과 관련된 지각에 있어서 예측 과정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끝부분이 맹점에 닿았을 때는 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경이에요. 밑에는 흰 막대예요. 그러면은 이 맹점 부분에 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뇌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중간 부분이 맹점에 딱 떨어지게 되면은 위에도 흰색 막대, 밑에도 흰색 막대. 그러면 중간에도 흰색 막대라고 뇌가 예측해서 그 부분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뇌의 그 예측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즉 시각과 관련된 지각 현상이죠. 바로 인지의 구체적인 현상인데 이러한 것들을 뭐 조금 전에 맹점 부위가, 그죠? 위에는 그냥 배경이에요. 밑에는 흰 막대예요. 지금 이 끝부분이 맹점에 닿았어요. 이 부분을 내가 예측해서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간 부분이 맹점에 닿을 때는 위에 흰색 막대, 밑에 흰색 막대. 그러면 자연계에서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그러한 물건들, 중간이 뭐 뻥 비었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물건들을 만들지 않는 이상 자연계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물건이 있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자연 환경에서 자연 선택되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우연에 의해서 트라이앤 에러에서 선택되어진 뇌 시스템이 이런 경우에는 이 중간 부분도 채워져 있다라고, 중간 부분도 위와 아래의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예측하는 뇌가 생존에 더 적응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천적으로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즉 뇌의 예측 시스템은 선천적 요소와 후천적으로 갖추어진 요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부분, 중간 부분이 맹점에 떨어졌을 때는 아래 위의 맥락을, 주변 상황 맥락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해석해서 지각하는 것을 채워넣기라고 번역합니다. 이건 뭐 번역상의 용어고 원어는 fill-in 현상이라고 해요. fill-in 현상. 바로 이 채워넣기, 맹점에서 일어나는 fill-in 현상이 바로 뇌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지각을 하게 되고, 이 경우는 시지각의 경우죠. 지각을 하게 되고, 이 지각이라는 것은 결국 뇌의 예측 과정이고, 이 채워넣기 현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진화적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의 뇌의 예측이 생존에 유지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딱 두어진 거예요. 이전 시간에 내 밖의 세계나 내 자신에 대한 인식, 지각이 예측이라 얘기했는데 오늘은 시지각에 국한해서 맹점에서 일어나는 채워넣기 현상을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주변 맥락에 의해서, 그죠?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할 수 없죠. 다 우리는 의식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죠? 우리 신경계가 갖추어진 조건 하에서, 그죠?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그 빈틈새를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주변 맥락에 의해서. 이런 얘기는 뒤에서 지금 몇 차례 걸쳐서 또 다른 주제와 관련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원리가 시지각의 맹점에서의 채워 넣기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뇌의 그러한 작용의 일반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사회심리학에서 주제가 될 테고, 뭐 꼭 우리 심리학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도록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편견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 원리가 된다는 거야. 편견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든 대상이든 현상이든 어떤 사상이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갖지 않고, 충분한 정보, 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충분한 정보 없이 몇 개의 정보만을 가지고 미리 예측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버린 거죠. 우리 태도를 결정해버린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다 영향을 줘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영향을 주죠. 바로 그런 편견 현상도 바로 이 맹점에서는 채워 넣기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경계, 뇌의 예측 시스템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맹점에 일어난 이런 흥미롭고 재미있긴 하지만 이 채워 넣기 현상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신경계의 일반적인 작동 원리와 관련되니까. 이것들을 확장해서 우리 편견이 왜 생길까? 바로 뇌의 예측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편으로 적응적이지만 한편으로 치료해야 할 어떤 대가라는 것이 편견이라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채워 넣기와 관련해서 또 다른 현상입니다. 찰스 보넷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찰스 보넷은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망막에, 지금 이제 맹점 얘기는 아닙니다. 자, 망막에 문제가 있다. 그 망막은 광수용기가 있고 단세포도 있으니까 광수용기가 망가지든지 아니면 대안세포가 또 망가진다 하더라도 결국 뭐 광수용기에서 빛에 대한 반응을 하다가 정보가 전달 안 되니까 망막 망가진 그 부분에는 그런 경우에 맹점이라 부르지 않지만 맹점처럼 거기에 도달하는 빛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할 수 없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특히 고혈압,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 망막에 이 분포된 이 혈관들이 워낙 가늘기 때문에, 그리고 끝에 가는 부분은 그죠, 잘 막히거나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 망막 손상이 잘 일어나거든요. 망막이나 아니면 망막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된 정보가 신경절 세포의 축삭을 통해서 뇌로 이제 전달될 텐데, 우리 제일 첫 시간에 배운 것처럼 후두엽에 있는 1차 시각필로 전달되어야지만 우리가 본다라는 그런 경험과 관련된 것들을 처리할 텐데, 그러한 전기 신호를 전달해주는 신경절 세포의 축삭, 즉 시신경이 잘렸다든지, 아니면 금방 말씀드린 1차 시각 피질, 시신경을 통해서 전달받은 정보, 결국 이제 시냅스를 통해서 후두 피질에 있는 세포들이 그 정보를 전달받으면 그것들이 이제 시각계와 관련된 경험을 더 정교화시키고 그런 경험들을 가능하게 할 텐데, 바로 1차 시각 피질에 있는 그러한 세포들이, 즉 시각계의 신경세포들이 손상이 일어나면, 여기서는 하위 구심 신경로 상이라는데 이 용어를 설명하려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에 손상이 일어나면 시야는 비주얼 필드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시야예요. 네, 시야예요. 제가 지금 뒤통수는 볼 수 없어요. 거울이 있어야 지금 직접 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요 정도, 이쪽만 하도 제 손바닥 안 보여요. 그리고 위에서도 한 요 정도, 여기서는 보이지만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죠. 요것이 저의 시야 비주얼 필드예요. 여기에 암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맹점 같은 경우에는 뻥뻥 비어있는 부분이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지 않는다 했죠. 왜? 채워 넣기 현상이 있지만. 하지만 이 암점은 뭐예요? 진화 과정을 통해서 생긴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망막이 갑자기 혈관이 막힌다든지, 망막이 손상된다든지, 시신경이 잘린다든지, 뒤통수를 다쳐서 1차 시각 피질이 망가진다든지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 부위의 신경세포가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에 해당하는 이 시야상의 어떤 부분에 말 그대로 뻥 비어있는 암점, 암점이 생긴다는 거. 이게 실제 이제 장면상에 이제 툭 안 보이는 부분이 구멍이 난 것처럼 암점, 암점, 그런 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암점이 그럼 그렇게 암점으로 남아있느냐 하면은
찰스 본의 증후군이라고 붙인 이 경우에 보면은 그러한 암점 안에 뭔가 이미지가 나타나요. 시각적 경험이 나타나요. 결국 존재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뭔가 시각적 경험이 나타난다. 이미지가 보인다. 즉 뭐냐? 홀루시네이션, 환각이죠. 망상은 실제와 다른 신념을 가진다. 딜루전이고, 환각, 홀루시네이션은 환시도 될 수 있고, 환청도 될 수 있고, 그죠? 환미도 될 수 있고, 환후도 될 수 있고, 뭐 시각, 청각, 지금 미각, 후각 얘기한 거요. 될 수 있는데, 이 환각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각하는 경우가 환각이에요. 그런데 이 암점 안에 뭔가 시각적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즉 환각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바로 찰스 본의 증후군이에요. 근데 이 현상에 어떤 것이 나타나면은 요 옆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제임스 더브라는 유명한 만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바로 찰스 본의 증후군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암점 안에서 그죠? 이 만화 캐릭터들이 이렇게 뛰어다닌다든지 이 그림상에서처럼 이분이 이제 암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앞에 앉아 있는 이 의사 선생님인가요? 의사 선생님 맞습니까? 어쨌든 앞에 앉아 있는 이분의 머리 부분이 지금 암점에 맺혔을 때 그럼 그 머리 부분이 그냥 시커멓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이렇게 토끼 머리가 보인다든지 이런 식의 환각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통해 보는 것과 아는 것 사이, 보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아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예측되어지는 내용, 예측하는 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것이 상호 보완돼서 예측하는 것 사이에 어우러짐이 상호작용이 결국 우리가 지금 지각하는 세상이 될 테고 이 경우에는 시제각이 될 텐데 지금 보는 것하고 아는 것 사이의 차이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뭐 지금 뭡니까? 암점으로만 보자면은 보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암점 부위에는 뭔가 들어오는 입력이 없는데 그 부위를 뇌 안에서 그죠?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필린, 맹점에서의 필린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채워 넣기, 필린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맹점에서 일어나는 채워 넣기, 필린에 상응하는 뭔가 뇌 안에서의 그러한 자발적인 정보 처리가 이 아는 것에 해당해서 이런 식으로 환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지각 과정에 있어서 상위 체계가 하위 체계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 바로 이 상위 체계가 뭐냐면은 예측 시스템, 예측 코딩 또는 예측하는 뇌, 예측 작용 좋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과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죠?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 안에 상호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상호 보완한 것이 우리가 바로 지각하는 세계다. 나 자신이다. 이 경우에서 시지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했던 내용과 다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더브가 어릴 때 형이랑 장난감 화살 가지고 놀다가 이 눈이 화살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자라면서 퇴행이 되면서 결국은 지금 이 암점이 생겨나고 찰스 본의 증후군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화를 그릴 때 바로 그 맹점 안에서 뭔가 보여지는 환각을 만화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든 만화가가 되게 했다라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 되게 했다라는 본인이 얘기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더브가 찰스 본의 증후군인데 이 사람이 만화로 표현한 이런 아주 기발하고 창의적인 이제 표현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기가 주관적으로 암점 안에서 경험하는 그것을 그대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뉴요커에 실린 제임스 더브의 유명한 만화, 그의 시각적 환각이 이들 만화를 그리는 영감의 원천일 수 있을까? 제임스 더브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방금 전에 당신은 당신이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토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 말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스프레그 여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스트라빈스키입니까? 제가 음악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라 이 유명한 작곡가 이분이 참전을 했다가 포탄 파편이 측두엽 우리 동영상 첫 시간에 봤습니까?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봤죠? 측두엽에 박힌 거예요. 이 척두엽 부분이 언어와도 관련된다 그때 말씀드렸고, 그죠? 청각과도 관련된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음악적인 것하고도 관련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파편이, 그죠? 뭐 정확하게 오른쪽 왼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파편이 박힌 곳이 척두엽이라는, 그 양쪽 척두엽은 아니고요. 양쪽 있을 텐데 양쪽 척두엽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추론하자면 왼쪽 척두엽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그 사례에서 왼쪽이라고 썼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오른쪽 왼쪽 뇌의 기능을 볼 때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는 지금 왼쪽 척두엽이에요. 그게 파편이 박혔는데 머리를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이면은 악상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쭉 작곡을 하면은 바로 그런 유명한 명곡 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뇌를 중재를 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죠. 그렇게 되면은 스트라빈스키가 작곡을 한 겁니까? 파핀이 작곡한 겁니까? 이 경우에도 제임스 더버가 만화를 그린 겁니까? 그죠? 암점에 나타나는 환각, 즉 뇌가 그린 겁니까?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제임스 더버 암점에서 나타나는 환각을 만화로 표현해서 유명하게 되었다.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영감의 원천일 수 있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트라빈스키의 예가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왼쪽에 파편이 박혔는데 왼쪽으로 탁 기울이면은 그냥 악상이 떠오르는 그대로 이렇게 적으니까 그것이 결국 명곡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스트라빈스키의 영감의 원천은 파편입니까? 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하고 연결되겠죠. 자, 어쨌든 뇌를 중절한다. 뇌의 그런 작용이 곧 마음이라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되겠죠. 예, 요 앞에 것 뭐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뭐 뒤에 뭐 채워넣기 이런 것들 다 생략하고, 그분도 약간 언급을 했네요. 광수용기는 아까 원뿔세포, 막대세포 또는 추상체, 간상체라 그랬죠. 망막에 위치하는 원뿔세포, 막대세포로 구성된다. 광수용기는 두 가지다. 자, 원뿔세포, 막대세포, 이건 제가 이제 요 그림에서는 제가 뭐 다른 거 얘기하느라 빼먹었는데, 원뿔세포는 밝은 빛 아래서 색깔 지각에 전문화되어 있어요. 스페셜라이즈 됐어요. 그래서 아까 원뿔세포가 이렇게 제가 뭐 간단하게 그리자면 이렇게 이 뭐 왼손이 아니라 이 방향이 안 맞으니까 이거 그림요. 예. 아까 망막 중에 그림을 보죠. 죄송합니다. 자, 이 경우 이게 지금 원뿔세포 아닙니까? 추상체인데 지금 이렇게 색칠해 놨죠. 이 지금 그린, G, 레드, R, 블루, B, RGB 모니터 이런 표현도 하죠. RGB 뭡니까? 빛의 삼원색이에요. 이 원뿔세포가 이 가시광선 파장대 안에서 RGB의 요 파장대에 민감한 원뿔세포가 있더라. 그래서 원뿔세포에는 세 종류의 원뿔세포가 있더라. 즉 추상체가 있더라. 뭐? 우리가 빨갛다라고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그 파장대에 민감한 원뿔세포 한 개, 그리고 우리가 녹색이라고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것에 해당하는 파장대에 민감한 원뿔세포 또 하나, 그리고 파란색에 해당하는 원뿔세포 하나 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파장이 상당히 길다 했죠. 이거는 장파장, 이거는 중간에 해당하는 중파장, 그리고 이건 단파장 해서 원뿔세포에는 세 종류의 전문화된 원뿔세포가 있다. 뭐 장파장 원뿔세포, 중파장 원뿔세포, 단파장 원뿔세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이러한 빨주노초 파남보 주관적인 색경험, 현상학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고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원뿔세포는 뭐 색지각에 관여한다. 근데 어떻게 밝은 빛 아래서, 여러분 어둠컴컴한 데서 그죠? 그 색이 그죠? 뭐 정확하게 어떤 색인지 완전히 뭐 빛이 없거나 그죠? 달빛 아래서는 정확한 색깔을 못 알아보죠. 그래서 원뿔세포는 밝은 빛 아래서 색깔 지각에 전문화되어 있고, 막대세포는 어두운 곳에서 희미한 빛을 알아내는데 희미한 빛에 민감하다. 그래서 막대세포는 한 종류밖에 없어요. 막대세포는 이 가시광선 파장대에 두루두루두루 반응하는 한 종류의 막대세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색지각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뭐 회색으로 표시해 놓고, 그죠? 여기는 RGB 이렇게
빛의 삼원색 표시해놨지만 다른 거는 단색으로 이렇게 회색으로 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대세포는 뭐 어두운 곳에서 흰빛 지각, 희미한 빛 지각에 전문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 맹점에서도 우리가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맹점에서 우리가 맹점도 찾았지만 평소에는 그죠? 맹점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리고 아까 맹점 채워넣기 현상, 그죠? 그거는 지금 맹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그죠? 그 부분이 없어지지 않고 아래 위 맥락에 의해서 해석되어서 어쨌든 경험했죠. 이런 시각적 경험, 즉 채워넣기, 이 시각적 경험이 채워넣기, 필인을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지각이라는 것이 여기는 시지각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각, 그죠? 인지 중에 구체적인 지각 작용, 뭐 인지에는 기억, 학습, 뭐 주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뭐 주의에 관해서도 우리 앞으로 살펴볼 텐데, 지각이 자극에 대해서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아까 이 찰스 보넷 정국은 얘기할 때, 그죠? 하위 세계 또는 보는 것,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에 대한 단순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죠? 뇌의 해석 과정이다. 어떤 해석 과정? 여기서는 아는 것 또는 상위 체계가 만드는 예측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예측 과정, 해석 과정 어떻게 가능한가? 선천적인 자연 선택을 통해서 우리 뇌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선천적인 기제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후천적인 기제가 어우러져서 만드는 뇌의 해석 과정이 같이 관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잠시 지웠다가요. 자, 막대세포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죠. 요 중심화 황반 주변에는 원뿔세포만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변부로 멀어질수록 막대세포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이 망막상의 이 주변부, 가장 주변부에는 거의 막대세포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그죠? 딱 아까 중심화, 초점 맺히는 부분이라 했죠. 그 부분이 가장 상을 정교하게 맺고, 그리고 바로 색지각이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변부, 제가 이렇게 해서 앞을 쳐다보면서 제가 이걸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거는 지금 주변부에 맺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쪽 눈을 합시다. 앞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지금 주변부, 이쪽에 하면 이쪽 주변부에 맺히겠죠. 이래 되면 이 상은 흐릿해요. 상대적으로 초점이 안 맞춰지는 부분이니까. 게다가 색깔도 여기만큼 또렷하지 않아요. 여기는 검은색 비슷하게 보여요. 제 눈에는. 왜? 여기에는 원뿔세포가 없으니까, 원뿔세포에서만 색지각을 자각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요 중심화에는 원뿔세포들이, 그죠? 아주, 아까 신경질 세포, 결국은 신경질 세포의 연결이 1대1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주변부에는 많은 막대세포가 하나의 신경질 세포로 수렴되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는 초점이 뚜렷하게 맺혀서 이 상이 정교하고 이쪽에 놓여지면은 흐릿하게 있다라는 것만 보여서 이 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세포들 간의 연결 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주변부에는 원뿔세포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제 눈에 지금 이게 검은색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막대세포가 원뿔세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이 정교한 시지각 처리를 한다. 색깔을 포함해서. 그 정교하다는 것은 광수용기와 신경절 세포, 즉 결국 시신경으로 연결되어질 그런 축삭의 세포체에 해당하는 신경절 세포들이 1대1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때는 많은 광수용기, 막대세포가 하나의 신경절 세포로 수렴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원리가 우리가 앞 시간에서 봤던 호문클루스에서 등이나, 그죠? 아니면 몸통,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을 담당하는 세포의 숫자와 이 손가락이나 입술이나 혀, 이 부분의 감각을 담당하는, 마찬가지로 운동도 마찬가지고
담당하는 신경질 세포의 숫자가 달라서 호망쿨루스 상에서 손이나 혀나 입이 크고 그죠? 등은 조그만한 그러한 형태의 호문클루스가 나타나고 바로 상대적인 그 부분이 뭐 감각이 섬세하고 운동이 정교하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부분에는 더 많은 세포들이 그죠? 이 좁은 부위에 많은 세포들이 각 지점마다 빛의 유무에 대해서 광수연기가 반응하고 그 광수연기 각각의 정보가 결국은 시신경을 통해서 뇌세포까지 연결되지만 이부에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하나의 신경전 세포에 연결되어서 그에 대한 전기신호가 1차 시각표로 전달되니까 그 많은 막대세포 중에 어떤 게 지금 빛에 대해서 반응하든 신경전 세포는 신호를 보낼 테고 또 어떤 게 반응했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거기에 있는 것들이 반응만 하면은 신경질 세포가 전기신호를 이루려 보내게 되니까 그냥 그 대상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빛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 깜깜한 곳에서 있느냐 없느냐, 그게 게다가 뭐 밝지도 않아도 희미하기만 하더라도 그 많은 막대세포 중에서 하나라도 몇 개라도 빛에 반응하면은 신경질 세포가 그 정보를 1차 시각필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 희미한 빛에 어두운 곳에서 희미한 빛에 민감하고 대상이 흐릿하고 막대세포밖에 없기 때문에 색깔을 지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훈련을 받았었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뭐 일반 사병한테는 그것이 다 지급 안 되겠습니다만 그죠? 우리 아까 광선에서 보는 이 파장 전자기파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뭐 적외선 고거를 갖고 있다 하면은 야간에도 이렇게 보면 그죠? 사람인지 동물인지 그 열선 가지고 쭉 파악해서 그죠? 뭐 전투를 하는지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일반 사병들한테는 그런 고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그죠? 뭐 사격을 한다든지 할 때 그 흐릿한 밤에 그죠? 달빛마저도 흐릿해서 별빛이 있는 가운데 앞에 어떤 목표물에 사격을 한다 할 때 그 목표물 쏘고자 하는 그 목표물을 초점에 떨어뜨려서는 그 목표물이 잘 안 보여요, 상대적으로. 왜? 원뿔세포는 이 초점, 중심화에, 우리가 초점에 이 중심화 부분에 원뿔세포가 있어. 원뿔세포는 언제 밝은 빛에서 색지각, 그리고 또렷한 형태 지각에 전문화되어 있고, 한데 지금 흐릿한 곳에서 그 대상에 어두운 곳에서 그게 잘 보이겠습니까? 색깔은 차치하고 얘는 어두운 곳에서는 맥을 못 추는데 맥을 못 춘다. 잘 작용을 못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막대세포는 어두운 곳에서 잘 작용하니까 그때는 대상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그 대상에 그나마 희미하게 반사된 빛이 주변부에 이런 부위에 떨어져 투사되게 되면은 그 많은 막대세포 중에 어느 부위든 일부든 그 빛에 반응하게 되면은 그 신호가 신경절 세포를 타고 시신경을 통해 1차 시기로 가서 저기에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을 좀 더 또렷하게 좀 더 밝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시를 이용해서 그렇게 사격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뭐 밤하늘에 그죠? 별빛이 또렷하게 보지 않고 희미하게 여기 볼 듯 말 듯 깜빡깜빡하는 그런 별빛을 보려고 할 때도 그 별빛을 보려고 그냥 그 이 중심화 부분에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별빛에서 어떻게 약간 벗어난 부분에 딱 초점을 맞추면은 그 별빛이 주변부 시각에 떨어져서 오히려 더 또렷하게 왜 막대세포는 어두운 곳에서 희미한 빛에 잘 반응하니까 더욱더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막대세포의 전문화된 기능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각과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채워넣기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시각계, 이어서 시각계에 관한 내용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